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처음 팀장급이 됐을 때, 말하자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리더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듣거나 고민하는 건 리더십에 관한 거죠. 도대체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고 결정해야 할까? 마음 같아서는 정답이 있어서 그 해답지를 들여다보고 싶을 겁니다. 좋은 리더라는 선배나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리더십에 관해 괜찮다는 책들 구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각각의 사람이나 상황에서 답이라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급이 올라서 더 높은 수준에서 리더가 되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리더십에는 그야말로 정답이 없다. 그런 게 있었다면 위대한 리더나 리더십이라고 불릴 사람들이나 사례가 이렇게 적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당장 내가 속한 기업에서도 내 윗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개인이 강철처럼 단련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여정이듯이 리더가 더 좋은 리더가 돼서 위대한 리더십을 펼치려는 노력은 순례자가 돼서 떠나는 구도의 길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각각의 상대와 환경 또 그때 리더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여행과 같다는 사실을 실감하죠.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현재 삼성글로벌 리서치 옛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리더십 연구를 하는 수석 연구원의 저서입니다. 리더로 떠날 여행에서 마주치게 될 이슈들을 종합한 건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리더가 고민하게 될 여러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나 또 글로벌 트렌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작심삼일에 실패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설 연휴가 이제 끝났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위로가 되네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음력 결심, 음력 새해 결심이 네. 가능하겠군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신경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박사가 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이점래님. 뇌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별책 부록을 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공감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예. 6824번님.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하지 뇌가 아파요 라고는 안 하죠. 예. 생각해보니 뇌가 아팠나 봅니다. 뇌를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새해 음력이긴 하지만 네. 결심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뇌과학을 이용한 중요한 다이어트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죠. 그 책에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뇌를 많이 쓰는 게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길입니다.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땐 그러니까 들어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할 때는 뇌가 에너지의 5%만 쓴다면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에너지의 20%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깃밥 하나는 더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도 좀 생각하는 경향. 네. 그러니까 뇌가 자동화 모드로 돌아가서 습관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버릇을 들이고 가능하면 독서가 가장 좋습니다. 독서는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계속 쓰거든요. 독서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네. 제 주장이긴 한데 제 몸무게는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7003번님. 마트를 방문할 때 충동 구매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비를 내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주셨고 4318번님도 라디오 듣다가 충동 구매로 인한 쓸데없는 소비를 고쳐보려고 책을 샀습니다 해주셨는데 방송을 듣다가 책을 사셨다. 이거는 충동 구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충동 구매의 전제는 네. 비용일 때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네. 책은 투자죠. 아하. 투자는 충동 구매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온라인도 충동 구매하게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충동 구매를 덜 한다는 건 착각 아닐까요? 온라인으로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우니까 클릭 맞아요. 하나로
비싼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온라인 쇼핑을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충동 구매가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조용수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뇌과학 효과였나 봐요 해주셨고, 김애경님, 제 뇌는 향수만 보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비 성향이 다른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1003번님, 쾌감, 불쾌감을 구분해서 뇌를 소비에 맞춰 연구한다면 건강한 소비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해주셨습니다. 우선 음악이나 조명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뇌가 자동 모드로 전환하게 하는 큐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아주 잔잔한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갤러리 음악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은 호텔이 편안하고 호화롭다고 느끼게 해주는 큐 사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명도 그렇고 아까 김혜경 님이 향수만 보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냄새 후각에 아주 민감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신발 가게의 경우는 특히 좋은 냄새가 나도록 신경 쓰지 않으면 그 가죽 냄새라든가 그 부패를 막기 위한 좀양 냄새가 불쾌감을 일으키니까 네. 이걸 아주 좋은 향으로 대체하려는 걸 실제로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실행을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특정한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향수를 잘 써서 그 또래 젊은 세대가 가장 좋아할 만한 향수를 써서 매장의 향을 꾸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매출이 더 오른다는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충동 구매를 방지한다는 걸 다른 뇌과학 용어로 표현하면 뇌가 자동 모드로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거나 혹은 뭐 그런 향이 난다거나 하면 바로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사게 되는 네. 게 충동 구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동 구매를 막는 방법으로 한 40년간 연구한 끝에 이것도 네, 제 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는 우선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면 심호흡을 해라. 그리고 네, 내 가계부 상황을 포함해서 소득 상황부터 생각해봐. 이게 뭐 중요하냐고 하시겠지만 자동 모드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뇌가 자동으로 하고 사지 않게 하는 게 첫 출발로서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다른 트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좋아, 이거 좋은데 내가 사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말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 금연이다 올해. 그러면 그걸 달성하면 나한테 주는 선물로 이걸 살 거야. 그럼 적어도 충동 구매는 사라집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일부 분야에서 충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더 나은 리더가 되는 법, 예진 저자가 쓴 리더라면 한 번은 만나게 될 이슈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리더가 된 후에 하게 될 다양한 고민을 상황별로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 인사팀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했고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 중이신 분이더군요. 특히 아마 직장인들은 많이들 아시고 좋아하시는데 세리 CEO라고 있습니다. 네. 지식 플랫폼인데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소개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확대 개편이 됐죠. 여기에서 리더십 연구와 최신 이슈들을 쭉 소개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집대성한 최신작인데 경영학에서도 리더십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직장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꿈꾸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연구가 많이 쏟아지는 분야인데 이걸 뭐 개인이 다 뭐 최근의 연구 흐름이나 논문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쫙 이렇게 쉽게 정리해놨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인데 예.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조직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요 연구 흐름이 정리가 돼 있는데 미국이 우리도 몇 번 봤지만 실리콘밸리가 다르고 전통전 미국의 대기업이 다른데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 특히 이 경영학에서는 환경론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고 믿는 학문 분야니까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데 미국 기업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 기업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결론은 독자들이 보면서 연구 결과는 이렇고 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건데 네. 거기에 좀 못 미치더라도 한국적인 직장 문화에서 뭐 이런 정도는 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리더십의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리더들이 실제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변함없이 통용되는 솔루션, 해법이라는 게 있느냐. 뭐 경영학 자체가 그런 해법이 없다고 믿는 학문이긴 한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울려서 춤을 추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 불가죠. 리더 개인의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화가 막 나서 하게 되는 언행이 있을 테니까. 또 하나는 그 상대하는 조직 구성원이 있잖아요. 네. 뭐 직장인. 내가 오늘 김 대리를 만나는데 이 사람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조직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똑같이 적용될 리더십의 해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리더는 조직에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걸 잘 풀어나가면서 일종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으니까 그러면서 리더십을 다 개인이 각각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큰 흐름은 있는데 정도라는 건 있는데 이걸 잘 걷게 해주려는 목표를 가진 책인 네.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이 책이 리더십을 이루는 3개 요소로 구분을 예,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3장이 하나는 리더 개인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자기 감정 관리 못하면 리더가 돼서는 안 되죠. 하루는 막 화가 나고 다음 날은 너무 온화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네. 거예요. 감정 관리, 자기 관리. 두 번째는 직원들하고 상대해서 직원들한테 모티베이션이라고 불리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라고 지시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상황이 워낙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럴 때 맞춤형 리더십. 이런저런 상황에선 어떤 게 과연 좋을까.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책에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읽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면서 읽어야 효과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리더라면 한 번은 만나게 될 이슈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휴브리스. 이거는 성공 예감 본 방송에서도 가끔 드리는 말씀이기 네. 때문에 알고 계신 분이 있는 용어일 텐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정도의 과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게 유명해진 건 우리도 잘 아는 그 역사 연구 문명 비평가죠. 아놀드 토인비가 이 휴브리스라는 용어를 역사 해석 용도로 쓰면서 유명해졌고요. 경영학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조금 용어는 다른데 성공의 함정. 대표적인 예가 그 페르디낭 레셉스라는 외교관 출신의 건축가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데 성공합니다. 대단한 역작이었는데 똑같은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다가 파산하고 이 사람은 어렵게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만과 독선의 결과였죠. 나 한번 성공해봤으니까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돼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는데 두 지역 간의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차이도 있었지만 파나마 운하는 결정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의 수고, 물 높이가 달라서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였는데 본인은 그냥 오만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경영학에서는 또 이카루스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카루스가 날개를 밀랍으로 붙여서 탈옥에 성공하는데 오르고 보니까 우쭐해져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다 녹아서 떨어져 녹아내리죠. 죽었다. 뭐 그런 데서 과거의 성공 때문에 생긴 오만과 독선의 의미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가 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뭐냐? 리더를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혹은 과신해서 잘못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네. 이게 휴브리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휴브리스 증후군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성공하고 파워를 갖게 된 리더에게 생기는 일종의 후천적 성격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천적
성격 장애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약간 사이코 같은 상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는 내 노력과 내 판단력이 대단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알아 하는 그 오만과 독선이 지배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네. 거거든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이 성공하면 어떤 승진에 성공한다든지 경영진이 된다든지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남성 호르몬과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공감보다는 목표와 경쟁에 더 집중하는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쪼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패러독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권력의 역설인데 리더는 위로 올라가면서 파워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 파워 때문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사실 팀장 정도의 낮은 직급의 리더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늘 질문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진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갔어 하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겸손한 질문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을 예방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때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관심. 직원 A씨라 그러면 A씨의 삶에 대한 이해, 공감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야, 참 그 파워포인트를 잘하네. 김 대리는. 근데 난 이거 아무래도 잘 모르겠던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네. 겸손한 질문의 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만과 독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리더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떠안게 되는 거죠. 네. 이 휴브리스 증후군과 관련해서 사실 뇌과학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공하더니 사람이 변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실제로 변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오만과 독선 휴브리스는 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고 네. 사실은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위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네. 리더 중에. 난 그대로인데? 근데 실은 자신이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고 주변의 시선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 주변의 시선은 이 사람이 다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 전 시선과는 분명히 달라지니까 네. 그런 점에선 두 가지 요소가 다 가미가 됐다고 봐야죠. 또 한 가지 이제 리더가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는 온화했다가 하루는 정말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감정 관리라는 게 어렵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죠. 우리 기업에서 흔히 상사가 어느 날 좀 짜증이 늘면 뒷담화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왔나? 이런 게 이제 자기 감정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되면 특히 직원과 팀에 이게 증폭이 돼서 나타나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전체 리더 가운데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자기 감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작 뭐 리더, 팀장급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짜증난 게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일을 못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네, 사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자가 구분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 자기 감정을 관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는 바틀러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자꾸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병에다 가둬두고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차곡차곡 쌓이죠. 병에. 그래서 어느 순간 병이 탄산압으로 터지듯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후가 가장 안 좋은 거냐면 혼냅니다. 김 대리를 혼내는데 내가 말이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내가 쌓아왔던 게 있어 하면서 얘기하면 그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 나버려요. 네. 바틀러들의 약점이죠. 또 하나는 감정을 안고 계속 되씹는 브로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브로더라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과거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 감정 상태에서 못 벗어나서 조직 전체에 이거 바이러스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코브로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제안은 감정은 일종의 신호다.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상태를 정확히 읽고 레이블링, 상표를 붙이듯 붙여봐라.
이게 지금 당혹스러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짜증 나는 건지 등등을 한 16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확히 분류하고 이거 가지고도 도저히 감정 관리가 안 되면 글로 한번 앉아서 써봐라. 목적 없이. 그러다 보면 제대로 관리하고 대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마이크로 매니징. 아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유입된 경영 관리 용어 중에서 우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리더, 기업 조직의 중간 관리자 이상이 가장 많은 패턴을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건 뭐냐면 직원들한테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분명하죠. 직원 성과 올리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개입하는 거야 이런 네. 건데 실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더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개입 안 하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통제 욕구를 채우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통제 욕구도 여기 가미돼서 직원들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네. 돼요. 저도 그런 분들하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좀 맡겨두면 될 일을 일일이 진도뿐만 아니라 방식까지 개입을 해서 정말 그런 분 만나면 회사 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넷플릭스가 직원 규정집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게 성경처럼 받들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이크로 매니징의 위험을 많이 지적합니다. 좀 내버려둬야 되는데 권한 위임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간섭하는 거죠. 리더로서 좀 하나부터 10까지 좀 그렇죠. 간섭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저는 내버려두는데요. 지나치게 내버려둬서 늘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제로 어떤 리더는 장점을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보다는 마치 자식을 훈육하듯이 그렇죠. 훈육하듯이 막 훈육하듯이. 깎아내리고 실수를 지적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직원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사실 그렇죠. 가장 최악의 그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원은 성장할 여지가 없어요. 뭐 사사건건 일일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업무를 부여할 때 목표나 그다음 결과가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알려줘야 되지만 일의 방식에 관여하면 안 네. 되거든요. 일의 방식에 관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하거든요. 내 존재 의의가 거기서 확인이 되는 네. 거예요. 봐, 내가 없으면 일이 되겠어? 일이 돌아가겠어? 하는 건데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기를 바라는 리더는 없는데 리더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우리 직장 상사들이 이 간섭이 많아요. 네. 특히 미국 기업 분위기하고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징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수동적으로 일을 주면 그 일만 해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편하다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크로 매니저가 좋은 상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들거든요. 수도 있겠죠. 일부 직장인들 중에는 나는 뭐 내 힘으로 뭘 해내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일 하는 게 난 그쵸. 편해. 생각하기 싫어. 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육체 노동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딱 정해진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직원들이 성장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마이크로 매니징은 직원의 단점을 찾아내는 거기 네.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은 조직 혹은 좋은 리더가 장기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네. 거죠. 예.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직장 상사 중에 직원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미생의 오부장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할까, 몇이나 될까라는 의문도 또 들고요. 그렇죠. 뭐 저도 전체적인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에 한 명은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오랜 경험으로는. 근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리더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리더가 말하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네. 리더의 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요소들은 정확해야 되고 구체적이고 짧아야 되는데 여기 나온 사례 중에 하나 골드만삭스 그 나중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된 제임스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나가다가 무슨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금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금을 많이 사라는 얘기인 줄 알고 투자 부문에서 금을 엄청나게 비중을 높여놔가지고 화들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그 쉐릴 샌드버그라고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COO 운영 책임자였다가 지금 떠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깜짝 놀란 게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를 들고 오니까 제발 파워포인트 쓰지 말고 시간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한 메모 정도로 하자 얘기를 하면서 파워포인트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이 페이스북의 독자들이 광고주 같은 이른바 자기들이 모셔야 될 사람들한테도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간단한 메모를 줘서 문제가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리더의 말이 와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직원들은 리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리더의 말에 민감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해할 준비가 돼 있다 직원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내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피드백 같은 걸 요청해도 돼. 이거 알아듣겠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해했어?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센스 메이킹. 센스 메이킹 그러면 뭐 말이 되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의미 부여입니다. 네.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일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야, 네가 이걸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야. 이러저러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걸 제대로 해내는 게 우리 조직의 사활과 관련돼 있어. 이런 것들이 일의 의미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킨지에서 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성공하는 고성과 조직 팀의 특성을 IQ, EQ, MQ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IQ는 직원들끼리 아주 논리적인 자신의 역할이라든가 조직의 목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거. 또 하나는 서로 끈끈하고 감정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 우리 팀 분위기 좋아. 이런 게 EQ죠. 정서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높아야 되지만 성과를 내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가 일하는데 이거 하기도 싫고 뭐 회사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자꾸 떨어져. 이러면 성과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의 의미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의미 주수라 그래서 meaning quotient라 그래서 MQ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일을 둘러싼 맥락을 설명해 주면서 직원들한테 일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 맥락은 크게 세 가지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조직의 목표. 네. 올해 매출 목표가 이거니까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가 중요해. 두 번째는 고객들이 최근에 이 불만이 많은데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리더들이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게 너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 건지 직원의 성장과 관련해서 맥락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 일 끝내면 내가 보기에 우리 업무와 우리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네가 안 한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거야. 라는 식의. 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요. 그 세 가지 맥락에서 일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리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바로 또 우리가 늘 별책부록 시간에 강조했던 피드백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무반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뭐 그냥 가타부타 없이 지나가는 건데 이게 권한 위임이고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냥 성과가 있는데 그걸 파기해버리는 것만큼이나 일의 의미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센스 메이킹이라고 보고요. 부정적 피드백도 잘 못 해주지만 긍정적 피드백, 칭찬 같은 것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MZ세대라는 30 중반 이후의 직장인들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네. 아이가 하나였고 집에서 그쵸. 트로피 키즈라고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칭찬 잘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즉각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좀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해주면 반드시 피드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성과로 돌아온다. 또 지난해 10월에 별책부록에서 줄리조의 팀장의 탄생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리더는 직원에게 쓴소리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특히나 또 한국 기업에서 더 힘들다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못하죠. 예. 왜 리더는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을 꺼리게 되는 걸까요? 칭찬뿐만 아니라 지적도 못하죠. 우리는. 그런 이제 직원과 인간관계가 나빠질 걸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긴 한데 네.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배려와 솔직함이 필수 요소다. 이 부정적인 지적을 할 때는 배려 없는 솔직함은 솔직하게 뭐 너 너무 못했고 뭐 개판이야 이러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솔직함이 없는 배려도 문제예요. 저도 늘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돌려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오해해요. 네. 그래서 논점이 흐려져요. 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인데. 네, 잘못 알아들을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몇 가지 조언도 하는데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이 대화를 통해서 네가 직원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솔직하게 대화를 유도해야 되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 줘. 이 얘기도 꼭 덧붙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 말의 효과를 느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 피드백도 해야 된다.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리더라면 한 번은 만나게 될 이슈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심리적 안정감. 직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입을 다뭅니다. 입을 여는 것보다 다문 게 이득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뭐 그렇죠. 예.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직장에 존재하는 세 가지 이미지 리스크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다고 경영학자들은 보는데 하나는 무지 리스크. 야, 쟤 뭘 모르네. 혹은 무능 리스크. 논점을 못 짚는 걸 보니까 무능한가 봐. 혹은 부정적인. 사사건건 12만 건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입 다물면 중간이나 가지 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까지 어쨌든 솔직한 얘기나 아이디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 경영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좋다.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나 여기서 도라이로 취급받지 않아. 그리고 모난 돌로 정맞지 않아. 네.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건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리더가 먼저 하는 거예요. 리더가 뭐 얘기해봐요.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세요 하면 얘기 안 하는데 리더가 내 약점부터 얘기하고 나는 이걸 몰라서 이런 낭패를 받네.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해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뭐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너무 성과 위주의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하면 네.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저자는 펭귄 효과라고 하는데 펭귄은 가만히 있다가 펭귄 한 마리가 물로 뛰어들면 다 같이 따라 네. 뛰어드니까 그래서 심리적 안정성을 높여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경영에게 소개하는 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 같은 거예요. 네. 하지만 또 심리적 안정감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일에 대한 책임도 또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팀 혹은 우리 조직의 분위기를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심리적 안정감도 높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높으면 학습지대 계속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공부해가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둘 다 낫다. 뭐 아이디어도 안 내고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다. 무관심지대. 네.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은 높은데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일종의 안전지대로 전락해 버린다. 거꾸로면 무관심지대. 가장 좋은 건 학습지대로 이끄는 거죠. 이건 심리적 안정감은 주대.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라는 명백한 표시를 한 다음에 다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를 설왕설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네. 하는 책임감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있어야 예. 되고요. 또 저자는 리더가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서 스폰서링을 하라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멘토링 시스템들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 스폰서링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폰서링 그러니까 뭔가 어감이 안 좋죠. 뭐 밥 사거나 술 사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멘토링 시스템은 사실 도제식 뭐 일제 강점기로 연원이 올라가는 도제식 시스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네. 있어서 뭐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혹은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도제식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수가 정말 조직 부적응자인 경우에는 부사수라고 불리는 멘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스폰서링이 낫다. 스폰서링은 자신의 파워, 그러니까 리더가 팀장이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직원을 키워주는 거다. 좋은 멘토링은 멘티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겠죠. 뭐 기술 같은 걸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스폰서링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원의 평판을 좋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평판이 좀 나쁘거나 괜찮은데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스폰서링이 좋은 결과를 낳겠죠. 예를 들어서 그 김 과장 한번 달리 생각해봐. 참 괜찮은 사람, 일도 잘하고 내가 데리고 써보니까 말이야. 이런 게 스폰서링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스폰서링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미국 그 경영학이나 인사 관리의 특징은 약칭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ABCD 접근법이라는 게 네. 있는데 스폰서링하는 4가지 방식인데 확산하기, amplify. 그러니까 뭘 하나 잘했다 직원이 그럼 그걸 널리 퍼뜨리는 거죠. 미담 제조기가 되주는 네. 거죠. 또 하나는 북돋아주기, 부스팅하는 거고 연결하기, 누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저분이 잘해, 저분한테 가서 좀 배워하는 커넥팅, 또 방어하기, 디펜스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실수해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괜찮은데 좀 오해 여지는 있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마이너리티 그룹을 소수 그룹을 띄워주는 거죠. 이게 스폰서링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학벌이나 이런 데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스폰서링해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5번째 키워드, 문제 직원에 대한 대처.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일은 잘해요. 어. 일은 잘하는데 까칠하기가 그게 없어요. 근데 팀원인 이상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좀 지적을 하잖아요. 정확히는 아닌데 뭐하지만 이런 시그널을 보내요. 나 건드렸어? 나 윗사람들 나를 인정해.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야. 저 일만큼은 잘하는데. 그렇죠. 당신 좀 쉽지 않을 걸. 막 이런 불편하죠. 근데 그때 리더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그 못된 직원의 성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의도적인 근무 태만으로 그 성과가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고 그걸 바라보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저렇게 못됐는데 마음대로 하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느껴버리게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조직을 사랑할 수 있게 이 사람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되면 쫓아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읽진 않고 일부 내용을 요약해드렸는데 또라이 제로 법칙이라는 거 생각날 거예요. 그 로버트 서튼 교수라고 미국에서 못된 고성과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도 결국 해법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조직의 분위기를 너무 흐려서 안 되겠으면 내보내야죠. 그 어렵지만.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그렇죠. 고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또라이 제로 법칙이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21세기 들어서 특히 저는 그 인상에 남는 게 조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면이 있거든요. 똑똑한 괴짜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더 못되게 굴 인센티브가 생겨요. 네. 남들이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괴짜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개그맨 이경규 씨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무식한데 신념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근자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은근히 또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심리학에서는 몇 차례 소개해드린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아예 없을수록 처음에 근자감이 아주 높죠. 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네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가 전문가 영역에 도달하면 다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더닝 크루거 효과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리더 자신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리더로 뽑아놨으니까 내 조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내가 알 수 있어라는 근자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늘 지적인 겸손함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나를 낮춘다고 많은 분들이 겸손을 생각하는데 나를 낮추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요. 약간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의 그 규모를 축소해서 부과해야 되고 네. 또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신통치 않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도저히 잘 안 되면 객관적으로 너는 너의 자신감과 달리 수준이 이쯤이다 하고 리더가 지적을 해줘야죠. 부정적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또 이 문제 직원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 저자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는데요. 상사보다 나이 많은 직원, 하나하나 물어보는 직원, 엉덩이 무겁게 일하지만 성과 없는 직원, 어떻게 각각 대응을 하면 책에 좋을까요? 이제 각각의 경우로 나와 있는데 네. 나이 많은 직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건 약간 인간관계 비공식 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 울적하고 그런데 이 팀장이 우리 저 선배님이 한번 가서 만나주세요. 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오히려 그분한테 깍듯하게 공채 선배면 선배라고 존중해 주되 업무와 사적 관계를 구분하고 정확히 일을 맡기고 공적인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일일이 물어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게 직원이 불안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리더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과 학습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일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치우면 잘하네 하고 그 다음 단계 일을 시켜보고 네. 그러면 자신감들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저성과자도 사실 직장에서 많이 만나는 직원 유형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일하고 근무 시간도 긴 것 같은데 성과는 더디고 안타깝죠. 일 진행도 안 되는데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스킬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일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딱 그 포착한 다음에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뭐 도움 줄 동료를 매칭하는 것도 방식이고 환경에 따라 해법은 틀리지만 정확히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네. 상황을 진단하는 게. 또 요즘 우리 직장 분위기를 보면은 X세대 리더와 MZ세대 직원 간의 소통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리더라면 또 이것 또한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밀레니엄 세대 뭐 30대 중반 가운데서 지금 리더들이 생겨나잖아요. 생겨나고 있죠. 팀장. 네. 그러니까 40, 50대 베이비 부모나 X세대 중장년 리더들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워낙 다른 거예요. 리더십 행동 중에서 세대 격차가 가장 큰 분야가 권한 위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장년 리더들은 이걸 상당히 중시하는데 밀레니엄 세대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 문명 충돌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배 리더들은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리더들한테 어떤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리더의 역할과 이걸 위해서 어떤 리더십 행동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네. 또 이 밀레니엄 MZ 세대 요즘 밀레니엄 세대겠지만 이 리더들은 이것도 그냥 일의 연장선상만으로 생각해서 리더의 역할과 리더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다르니까 문제 해결 방법도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게 무슨 앱을 하나 깐다든지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수용한다든지 해서 풀려는 경향이 많다는 네. 건데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많거든요. 이 조직에 보면 중장년 리더 같은 경우는 다 모여놓고 리더십과 관련해서 브레인스토밍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협력적인 접근법을 쓰는데 뭐 어느 하나가 답은 아니더라.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 회의 백날 해봐야 답 안 나오거든요. 앱 깔아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양쪽 접근법이 가지는 장점을 좀 융합시켜 나가야 된다. MZ 세대가 바라는 조직 상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의 웰빙, 직원의 삶의 질에 신경 쓰는 조직이 훨씬 중시되거든요. 중장년 세대는 직원이 조직에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것도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양성을 조금 더 존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고성과 조직과 리더십. 성과가 좋은 조직은 공통적인데 성과가 나쁜 조직은 천태만상이다. 이게 그 뭐 경영학에서 많이 인용돼서 요즘은
낯간지럽겠습니다만 안나 까레니나라는 톨스토이 대작의 첫 문장인데요. 성공한 가정은 공통적인데 실패한 가정의 비극은 천태만상이라고. 정확하게는 불행한 가정의 불행한 요인은 너무 많다고 네.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조직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고성과 조직이라고 불리는 성과가 높은 팀이나 기업은 10%에 불과해요.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 네. 저성과 조직의 경우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꼽아놓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하나는 와들러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뒤뚱뒤뚱 걷는 사람. 뭔가 균형이 안 맞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성과가 나질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표 없는 러너 유형이라 그래서 뭐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뭘 하자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 이게 목표 없는 러너고요. 행복한 조각상이라는 저성과 조직도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행복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일을 하자고 모인 게 팀이고 기업이니까 네. 일은 잘 안 되면 행복한 조각상이 무의미한 거예요. 다들 만족해요. 우리 부서 소속돼 있는 것도 만족하고 사람들도 다 좋다 그러고 아주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땐 기업에 큰 기여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총체적 난국상은 말 그대로 뭐 하나로 고칠 수 없는 뭐 다양한 비극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팀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우리 조직이 과연 이 중에 어떤 저성과 조직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리더의 몫인데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을 하고 5Y 기법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관련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보고 원인 요소를 추려보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거죠. 다 따져봤더니 그중에 아주 관계는 많은데 일은 외면하는 직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네. 혹은 리더 자신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회사에서 이 부서는 내놓은 자식이야.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다들 분위기는 좋은데 아예 안 돼 하고 내놓은 자식이면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걸까요? 예, 그 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집단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하는 집단이야 하는 게 정체성이죠. 네. 또 인식과 포용, 팀원들 간에 서로 아주 잘 어울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EQ가 높아야죠.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건설적 긴장감도 중요합니다. 아까 행복한 조각상에 없는 게 이런 건데요. 서로 긴장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너무 매일 어울려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경쟁하려는 의욕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좋은 리더가 되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직 내에서 3가지를 존중해 주면 된다. 하나는 나이와 직급에 무관하게 상대를 존중해 줘야 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거죠.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뭐 물어봐요. 자꾸 네. 사생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의견을 존중해 줘라. 물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리더지만 직원한테 물어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콧방귀 끼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아이디어네 하고 존중해 주는 3가지 태도를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사실 성과를 논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을 보면 횡령이나 또 분식회계 같은 대형 범죄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그 조직의 리더들은 오랫동안 과연 정말 몰랐을까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지 않았겠죠. 모르지 않되 그런 분위기를 횡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리더 자신도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 버린 네. 거죠. 뭐 엔론 사태라든가 그 후에 많은 사태들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네. 저자가 얘기하는 게 경영에서 최근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위험 관리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3대 은행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웰스 파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막 그 직원들한테 독려하기 시작해요. 리더들이, 경영진들이. 자, 교차 금융상품 가입이 중요한데 자, 모든 은행을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당 그 은행에 가서 2개의 상품을 들더라, 가입하더라. 2.2개를.
뭐 신용카드 하나, 뭐 예적금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대폭 늘리자. 그래서 은행의 성과를 높이자. 그러면서 8개를 한 사람당 가입하도록 만드는, 교차 가입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폈어요. 근데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6개 넘어까지 가입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불법이 판치게 기업 문화가 된 거예요. 일단 금융상품 가입을 많이 시켜놔야 되니까 실제 계정의 주인한테 다 동의도 안 구하고 막 가짜 계정을 네. 만들어내기도 하고 금융상품 가입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이게 조직 문화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거예요. 5천여 명이 됐거든요. 나중에 지적을 받고 옷 벗은 사람들이 5천여 명 더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들 뭐 감옥 가거나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즉 이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의 분위기인데 길게 보자면 조직의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하게 할까 이런 게 리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질이에요. 단기적으로 업무 성과만 얘기하는 리더는 그걸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굉장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근의 이 연구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단기 업무 성과를 훨씬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업의 문화 자체를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리더라면 한 번은 만나게 될 이슈들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리더십에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 정도는 있다. 네. 근데 정도를 각자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네. 리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고요. 다만 그 리더십에 대한 총체적인 얼개를 그리기는 마땅치 않은 일종의 연구 모음집이에요. 상황별 연구 네. 모음집. 그러니까 더욱이 이제 미국 중심 연구라서 우리 기업이나 직장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각각이 독서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하는 정도의 호기심만 느끼더라도 큰 네. 수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 직장에 바로 적용해도 되는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한 절반 이상은 네. 바로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쓰레기다. 인생관리 전문가 베르너티키 퀴스텐마허, 로타르 자이베르트가 쓴 더 쉽고 더 행복하게 살기, 단순하게 살아라 함께 읽어볼게요. 네, 23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은 고전이 돼가고 있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기로 결심한 많은 분들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지식보다도 이 경우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나저나 잠깐 우리 권명수 씨와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별책으로 개국공신이신데 좋은 일로 이별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뱃속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네, 별책부록과 아름다운 이별을 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별책부록의 별을 응원해 주셨던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별책부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건강하게 네. 멋진 아이 낳으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자,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